자, 오프라인 수업의 일정상 그 일제시대하고 현대사를 뒤로 빼서 보충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9차례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수업을 오전에 받는 수업을 한 타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9타임. 그러니까 실제로 강좌로 얘기하면 한 3번 진행되는 강좌로 얘기하면 한 30강좌 가까이 육박하게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잘 좀 신경 써서 따라오셔야 될 거고, 일제시대하고 현대사, 특히 일제시대 부분 독립운동사 파트는 뭐 최고입니다. 거의 옛날에 제가 입시할 때 보면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 근현대사라는 과목을 이렇게 근대사를 쭉 배우다가 일제시대로 오면 일제시대 공부가 들어가면서 사회문화로 바꾸자 뭐 이렇게 되는, 나랑 안 맞는 과목이구나 뭐 이렇게 되는 파트거든요. 아무튼 암기할 분량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죠. 한국사의 고득점의 키는 어디에 있어요? 뒤쪽 파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근현대사 파트를 얼마나 정리를 잘 해놨느냐가 한국사 고득점의 키예요. 키. 그러니까 이번 2017년에 국가직, 서울시, 지방직 다 합쳐도 보면 7문제 8문제씩 꼬박꼬박 나오고 있거든요. 근현대사 파트가 7, 8문제. 그러니까 20문항 중에서 8문제면 거의 뭐 40%니까. 근데 분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근현대사가. 시간 자체는. 근데 거기서 8문제, 7문제가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사실 한국사 고득점의 열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집중 좀 잘해서 따라오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그 전에 근대사 파트를 듣지 않았는데 일제시대를 들으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수업을 해드려야죠. 그럼 뭐 그리고 연계되는 학습이 아니거든요. 시간상으로 일제시대는 그냥 딱 끝나서 일제 통치가 시작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렇게 시간상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거니까 일제시대를 좀 들으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제목을 하나씩 쓰시죠. 처음은 일제 통치 방식의 변화 라고 쓰시고, 매핑을 좀 해야 되거든요. 초반부터. 쓰고 여기를 3등분으로 나누세요. 3등분으로. 그리고 연도수를 천천히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로 페이지 꽉 차게 하시면 돼요. 가로 꽉 차게. 여기가 1910년. 이게 1910년이 우리나라 이제 경술국치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한일합방이 된 그런 연도입니다. 그다음에 1919년. 요거는 이따가 얘기했지만 3.1운동이 일어난 해예요. 뭐가 일어난? 3.1운동. 그다음에 1931년. 요 부분도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만주사변이 일어난 해입니다. 요걸 기점으로 해서 일본의 통치 방식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해방이니까 1945년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일제의 통치 방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제의 통치 방식은 일제 자국의 어떤 그런 통치의 영향력도 있지만 세계사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사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일본의 통치 방식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통치 방식은 제국주의 시대 때의 통치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제국주의 시대라는 게 뭐냐면 일본만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게 아니고 좀 힘 있는 나라들이 다 식민지를 경영하고 있을 때예요. 식민지 국가를 갖고 있을 때라서 이게 굳이 뭐 통치하는데 주변 국가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마치 제국주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던, 제국주의라는 건 뭐냐면 식민지를 경영해서 자국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국가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국주의의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국주의의 시대.
이때가 1910년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일본은 어떤 통치 방식을 채택했냐면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초반에 뭔가 이렇게 좀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역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거를 강압적으로 통치하지 않으면 굉장히 개길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역사나 이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프랑스가 예를 들어서 세네갈,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점령해서 통치를 하면 세네갈은 저항을 잘 못해요. 왜냐면 프랑스와 세네갈은 문화 수준 차이가 너무 나죠. 근데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는 건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엄청난 독립운동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긍을 못한다는 거죠. 이 지배를 받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영국이 프랑스 먹으면 프랑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할 정도로 독립운동사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은 그런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독립운동이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영국이나 프랑스가 아프리카를 먹어버리면 그 어떻게 저항을 못하죠. 걔네들은 너무 수준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얘기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주변에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좀 손을 좀 봐서 확 무너뜨려야 되니까 이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통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일본 애들은 그냥 깡패 새끼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눈만 마주치면 때리는 거죠. 깡패 이렇게 쓰십니다. 깡패. 깡패는 어감이 참 좋죠. 그렇죠? 깡패. 이걸 우리가 이제 무단 통치라고 불러요. 이 무단이라는 말이 뭐예요? 무자가? 그 싸울 무자예요. 싸울 무, 무령무. 그러니까 어떻게 통치한다는 거예요? 때리면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때리면서. 그러니까 사료를 잃고 있는데 이 새끼들은 왜 이렇게 사람을 때려? 그러면 이때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 이때의 통치 방식을 이제 하나씩 좀 보는데, 실제로 이제 깡패를 안 칠 수는 없으니까 이 깡패를 대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걔네들이 헌병이에요, 헌병. 근데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헌병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군인 경찰이거든요. 그럼 군인 경찰을 민간인 경찰로 만든다는 것은 일반 민간인을 뭐처럼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군인처럼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군인은 제약이 많죠. 활동의 제약도 많고 지켜야 될 규범도 많고 그러거든요. 군대는. 제가 옛날에 서울역에서 휴가 나와가지고 이 입수보행하다가 헌병한테 걸렸는데, 말년 휴가를 나와서 병장인데 내가 손을 놓고 걷는다고 걸렸어. 근데 그 옆에 이제 그때 당시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지, 그치, 뭐 여자친구지 뭐. 근데 이게 헌병이 딱 잡으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야. 병장인데요, 제가. 근데 헌병은 이 계급이 없거든요. 딱 잡았는데 짜증이 확 나더라고. 그래서 내 지금 말년휴가 나왔다고. 지금 뭐 이렇게 그랬더니 헌병이 조인트를 바로 팍 가더라고. 정신 바짝 나지. 와, 엿됐구나. 여자친구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 쪽팔림이 배가 되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손만 집어넣어도 잡아? 그렇죠? 헌병이 원래 그런 거예요. 모자를 구기고 써도 안 되거든. 우리 군대 가신 분들은 알지만 모자 각 잡는다고 모자를 구기거든요. 그래도 휴가 나와서 걸리면, 헌병한테 걸리면 모자 창 펴야 돼. 새마을 지도자 같이. 이게 헌병이에요, 헌병. 이걸 헌병 경찰 통치의 시기라고 하고, 이 헌병이라는 말은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뭐라고요? 왜냐하면 20년대로 넘어가면 헌병이 없어요. 헌병 경찰이 아니거든요. 보통 경찰로 바뀌기 때문에 사료에서 헌병이라는 말이 나오면 요거는 무조건 1910년대 통치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헌병 경찰 통치와 관련된 법령들을 좀 몇 개 좀 보는데, 법령들 범죄 직결례라고 하는
법령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 이 연도수를 잘 외우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전근대사랑 다르게 연도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연도수를 잘 외우셔야 돼요. 이 범죄 직결례는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이 헌병이 직결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결 처분권이에요. 직결 처분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1910년에 제정됩니다. 그리고 경찰범 처벌 규칙 이런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걸 먼저 쓰지 말고 죄송합니다. 지우세요. 순서대로 씁시다. 두 번째가 조선 태영령인데 이 태영이 뭐냐면 볼기 때리는 거거든요. 이게 때리는 거예요. 곤장같이 몽둥이 같은 걸로 이게 때리는 걸 태영이라고 하는데 이 태영은 조선시나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부터 있었죠. 태영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형벌인데 이거는 고려시대부터 있었는데 고려나 조선시대 때 자국민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태영과는 사뭇 달라요. 이때 태영은. 그러니까 고려나 조선은 그냥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맴매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그 서대문 형무소 가보면 십자 형틀에다 사람을 쫙 개구리처럼 뻘치게 해놓고 나비 달린 채찍으로 찍는 거 치는 거야. 이 조선 태영은. 그래서 이 소음경 끝에 그 소음경 가죽에다 납을 매달아 놓고 이걸 때리는데 그러니까 딱 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그 좀 너무 징그러운데 이 그 종이 자르는 그 칼 있죠. 종이 자르는 칼 있잖아. 그걸 뭐라 그랬지? 커터칼? 하여튼 왜 병신 그것도 모르겠어. 커터칼. 그러니까 커터칼로 이렇게 살을 쫙 찢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한 번씩 칠 때마다. 그러니까 납으로 탁 때리면 살이 쫙 하고 찢어지는 거야. 그런 태형이거든 이 태형이. 이게 1912년이고 그러면 이거하고 묶이면 이제 어떤 힘을 발휘할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헌병이 안 하는 일이 없거든요. 1910년대 우리가 기본서 보면 헌병이 하는 일이 있는데 헌병이 안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도 헌병이 걷고 모든 거 뭐 치안 뭐 이런 거 뭐 다 모든 단속을 다 헌병이 해요. 세금까지도 헌병이 거두니까. 그리고 보건 위생 사찰 이런 것도 해요. 그러니까 가다가 머리 안 감다가 걸리면 얘한테 맞아요. 헌병한테. 너 왜 머리 안 감고 다녀? 손톱이 그게 뭐야? 이러면 때릴 수 있어요. 태형을.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붙으면 굉장히 웃긴 거죠. 그러니까 직결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직결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때릴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태형령 같은 경우는 조선인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어. 일본인은 때리면 안 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은 여기에 법에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조선인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경찰범 처벌 규칙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된다. 이것도 경찰범 처벌 규칙 같은 것도 현행범에 대해서 그냥 체포해서 구속시켜 버리는 거예요. 경찰이. 그러니까 뭐에 발부 없이 검사의 영장 발부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경찰의 권한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군인 경찰이었던 누가 하는 거야? 헌병이 하니까 정말 무섭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아직도 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본 순사들. 일본 순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경험이 있으셨던 분은 경찰에 대한 무서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이때예요. 우리는 경찰 별로 안 무섭거든요. 경찰이 뭐가 무서워요? 다 제 제자들인데. 경찰이 안 무섭거든요. 근데 이때의 경찰들은 정말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때는 이제 일본 순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애들도 유명한 속담이 막 야 너 호랑이가 물어간다 그러면 애들이 막 우는데 너 일본 순사가 잡아간다 그러면 울음을 그쳤다는 그 일본 순사의 악명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굉장히 좀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되고 실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선지에서 이런 것들이 몇 년이냐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이 연도를 외우는데 좀 수험생들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 일제시대 파트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좀 볼게요. 이게 이제 총독부가 설치가 돼서 조선 총독부가 설치가 돼서 이게 이제 통치를 하는데 이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이 총독은 일본 내에서도 정계 서열이 한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 하는 건데 왜 이 총독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냐면 이 총독은 자신이 어떤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입법, 행정, 사법, 군사권을 다 갖고 있어요. 이 총독이. 근데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일본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일본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 왕의 직속 기구예요. 근데 일본 왕은 허수아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진의 나라의 수상보다 낫죠. 진의 나라의 수상은 일을 하려면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얘는 의회 통과 없이도 일을 할 수 있어요. 결국 왕이죠, 왕. 그냥. 일본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아주 뭐 엄청난 직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총독부가 이제 설치가 돼서 보세요. 총독부가 설치가 돼서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데 이 총독부는 정무총감과 경무총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근데 시험에 나올 때 어떤 게 나오는지만 좀 보시면 되는데 일일이 알 필요는 없고요. 정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행정 업무를 보는 거고 경무는 경찰 업무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바로 이 경무총감이에요. 이 경무총감이 굉장히 무서웠던 사람인데 헌병경찰 통치 시기에 경무총감은 누가 하겠어요? 헌병사령관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주둔 헌병사령관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경무총감이 되는 거죠. 헌병경찰 통치니까. 이게 헌병 사령관이 경무총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우리가 더 하나 알아야 될 게 중추원이라는 관제예요. 이게 우리가 고려시대 때 중추원이라는 관제를 배우거든요. 그 다음에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뭐 이런 거 할 때 중추원이라는 관제가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이때의 중추원은 일본이 한국인들을 조선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예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을 중추원에 앉혀서 조선인들에게 자문을 듣겠다고 만든 기구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형식적 기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조선인들에게 자문을 정말 들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느낌을 딱 잡을 때 이미지를 잡을 때 이렇게 이해하면 딱 편해요. 중추원 초대 의장 이 사람이 누구냐? 이완용이에요. 그럼 이 기구가 어떤 기구인지는 설명이 필요가 없죠. 자문기구로 만들어졌는데 형식적 기구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거의 모든 기본권이 박탈됩니다. 1910년대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거의 모든 기본권은 다 박탈시켜버려요. 이 기본권 박탈 부분에서 나오는 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다 박탈당합니다. 결국 이런 기본권을 박탈하면서 일제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저항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걸 허락해주면 언론이 또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거의 공포심을 조장하는 건데 공포심을 조장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눈으로 보여주면 돼요. 그게 뭐냐면 일반 관공서의 공무원들과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한테 제복을 입고 칼을 착검시켜요.
그러면 벌써 딱 이게 뭔가 위압감이 느껴지죠. 그렇죠? 그 옛날 일제시대 때 공무원들은 제복 입고 칼 차고 관공서에 앉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일제의 잔재가 얼마 전까지 남아 있어가지고 1980년대까지도 공무원들이 이게 서비스 정신이 전혀 없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게 일제의 잔재였거든. 무슨 민원을 하러 오면 공무원이 그냥 상전인 거죠. 저기서 뛰어오세요. 예, 바빠 좀 기다려요. 말을 이렇게 해요. 그게 다 그 공무원 문화가 남아 있어서 그래요. 지금은 최고입니다. 지금 동사무소나 구청들 가보면 직원들 서비스가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예. 등본을 떼러 오셨고요. 여기 잠깐 앉아서 잠깐 쉬시면 됩니다. 말을 이렇게 해요. 요즘에는. 한번 볼게요. 관리들, 공무원들이죠. 공무원. 그 다음에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 이 선생님들이 제복을 입고 그 다음에 칼을 착검하고 제복 입고 착검했다고 하면 되죠. 제복을 입고 착검을 했다. 결국 이런 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는 뭐를 조장하는 거예요? 공포심을 만드는, 공포심을 조장.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뭐 얼추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폭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다가 걸린다 그러면 선생이 구두발로 이렇게 해서 찍고 그래요. 머리통을. 실제 있는 일이에요. 그게. 그리고 영어 단어 안 외웠다. 그러면 이렇게 딱 잡고 시계 딱 풀고 어금니 꽉 깨물어. 어금니 날라가. 그리고 때렸어요. 그러면 저희 중간에 가면 막 죽창이 터져가지고 입에서 피가 뭉클뭉클 나는데도 때려요. 그게 다 일제시대 문화예요. 선생이 학생을 때리면서 수업하는. 우리나라는 선생님들이 학생을 때리는 문화가 없어요. 선생님, 훈장 선생님이 그 어떻게 치는지 알아요? 그 회초리 치는 단계가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서당에서 우리나라는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를 안 해왔어, 애가. 그럼 너 왜 안 해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게 정당한 사유잖아? 그럼 내일 해오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교육 분위기는 그래요. 그럼 내일 해와야지. 일이 있어서 못했으면. 근데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냥 노느라고 못했다. 그럼 또 솔직히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놈의 새끼 너 혼나야 되겠구나.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그럼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저는 혼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엄마가 공감을 하는 거죠. 그래, 너는 혼날 때가 됐어. 그러면서 엄마가 회초리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이제 그 회초리를 끊어주는 그 개수대로 선생님이 때리는 거예요. 그거는 완벽한 교육의 매죠. 너 이놈의 새끼 왜 공부 안 해? 이렇게 탁 때리는 거예요. 한 대씩. 근데 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때린다거나 감정적으로 욕을 하면서 때리는 건 안 돼요. 그건 교육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무조건 그냥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때 선생님들의 분위기는 거의 다 이랬어요. 그냥 때리는 거죠. 특정 선생님의 이름을 거론해서 좀 그런데 저희 때 블랙핸드라고 영어 선생님 이기수 선생님이라고 이기수예요. 그분 뭐 교장 선생님 돼 있다는데 진짜 무서웠습니다. 그 마네킹 손을 검정색 마네킹 손 있죠. 이게 빳빳한 거. 그러니까 이런 마네킹 말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빳빳한 거. 그 별명이 블랙핸드였는데 영어 선생님이에요. 길이가 블랙핸드 길이가 한 여기까지 돼요. 요 분까지.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못 외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때려요. 여기서. 그럼 한 대 딱 맞잖아요. 블랙핸드 이렇게 탁 맞잖아요. 그러면 한 일주일 가요. 이 자국이. 그렇게 아파요. 이렇게 탁 때려요. 그리고 그 손바닥으로 그리고 일주일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뻘겋게 이렇게 열꽃이 펴요. 두드러기 같이.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때려요. 그렇게. 들어와서 야 여기 머리 대갈통 좀 맞춰.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그 표현 방법. 야 대갈통 맞아. 너 뒤에서 두 번째 너 삐졌잖아. 쫙 맞춰. 열 좀 맞춰. 정신 하나도 없네. 이러고 수업을 해요. 대가리를 쫙 맞춰놓고.
나는 정말 저는 그런 교육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결국 그런 교육의 문화들이 언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거죠. 언제? 일제시대 때.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학생을 때리고 학생들 위주가 아니고 선생 위주로 수업이 진행돼요. 이런 문화들이 다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칼 차고 선생님이 칼 차니까 뭐 졸진 않았겠죠? 졸면 뭐 깡이 이건 거죠. 그렇죠? 선생님이 앞에서 칼 차고 수업하는데 졸아. 그럼 목숨을 내놓고 조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본질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제시대 때 초반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어떤 것들을 만들려고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다 좀 쓰세요. 이 교육 통제 부분도 굉장히 일본이 신경을 쓴 부분인데 밑에다 쓰세요. 왜냐하면 이 교육,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식민지 국가를 만들었는데 식민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부분이 뭐냐?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을 잘 시켜놓는 거죠. 일본 말을 잘 듣는 순응하는 교육, 순응적인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위대한 일본, 형편없는 조선,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너희들은 왜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아주 후진 민족이었는지, 그런 걸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 민족은 안 된다는 것, 너희 나라는 너무 후져서 도저히 재생 불가능한 나라다는 것, 그런 걸 이제 교육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일본이. 그러면 이제 순응하는 인간이 만들어지죠. 1차 조선 교육령이 발표가 돼요. 이건 나중에 문화사 할 때 교육 파트는 다시 빼서 할 겁니다. 이거 연도만 좀 써놓으세요. 이게 1911년이고요. 그 다음에 서당 규칙 뭐 이런 것도 만들어져요. 이게 1918년에. 이런 것들이 1910년대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내용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좀 가는 게 좋아요. 초반에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썼구나.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위로 한번 보는데 여기다 이제 동그라미를 좀 치고요. 여기다 18이라고 쓰세요. 18. 그렇죠? 18 다음이 19니까 요게 아니고 이 18에 1차 세계대전이 종전돼요. 뭐가 종전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18 종전 이렇게 외웠거든요, 옛날에. 1차 세계대전이 언제 종전된다고? 너무 욕하는데 표정을 이상하게 짓지 말고. 18 종전 그런데 그러면 수업을 못 하잖아, 내가. 18 종전 그러면 이러고 넘어가야지. 이게 1차가 종전돼, 1차. 이 1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나서 1919년에 몇 년에? 1919년 1월에 파리 강화회의라는 게 개최가 돼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의 어떤 이제 전후 질서,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전후 질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세계적 질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파리 강화회의라는 게 이제 개최가 되는데,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라는 사람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제창을 해요. 민족 자결주의는 약소 민족이 강한 나라로부터 독립하거나 혹은 좀 억압과 핍박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 줘야 된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약소국이 강대국의 억압과 핍박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 이걸 이제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말한 건데, 여기에는 이제 어떤 한계가 있어요. 왜 이걸 윌슨이 반포한 거냐면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들이 있거든요. 그 패전국들이 갖고 있는 식민지를 독립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해됐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했던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 국가들을 독립시키기 위함인데,
근데 승전국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 국가는 이 대상에서 제외돼요. 근데 불행하게도 일본은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해당 사항 없음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후에 어떻든 간에 이런 분위기, 이런 세계사적인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전해지거든요. 세계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민족 자결주의의 시대 이렇게 불러요. 무슨 시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업을 배울 때 3.1운동을 배울 때 제가 이 얘기를 할 텐데 3.1운동의 영향에는 뭐가 있냐면 이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한 게 3.1운동에 영향을 주거든요. 결국 3.1운동이 일어나요. 3.1운동은 오늘 역시 오후에 수업이 진행이 되겠지만 3.1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본이 3.1운동을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10여 년을 때렸는데 그러니까 눈만 마주치면 10여 년을 때렸단 말이야. 이해되세요 지금? 딱 이렇게 쳐다만 보면 때리는 거야. 이런 씨. 근데 얘네들이 이런 거족적인 저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뭘 느끼냐면 이게 얘네들이 때려서는 도저히 되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때렸는데도 저항을 하는 걸 보면 얘네들은 때려서는 되는 애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통치 방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잘해줘요. 잘해줘요. 근데 이 잘해줌은 표면적인 잘해줌이겠죠. 안으로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식민지를 잘해주고 싶어서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이거를 이제 문화 통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제 문화적으로 좀 이렇게 잘 통치해줬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본질은 그런 게 아니죠. 이 깡패 새끼들이 사기꾼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사기의 본질이 뭐죠? 사기꾼들 만나보셨어요? 정말 잘해줘요. 그래야 사기를 치니까 엄청 잘해주죠. 그리고 사기꾼들 생긴 거 못 봤죠? 전 봤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매너도 좋고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깡패 새끼들이 사기꾼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이건 이제 문화 통치죠. 그럼 이 사기꾼 문화 통치의 본질, 이 사기의 본질,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자 문화 통치를 좀 볼게요. 이 문화 통치의 본질을 좀 얘기해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표리부동이다.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어때요? 다 좋아요. 이렇게만 해주면 정말 우리나라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거나 실상은 다르게 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 사기꾼은 겉과 속이 달라요. 알았어요? 사기의 본질은 눈으로도 사기를 칠 수 있어야 해요. 보통 눈으로는 사기치는 건 정말 고수거든요. 눈을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기야. 그러게 고수죠. 보통 입은 사기를 쳐요. 근데 눈은 사기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사람이 말을 하면 입을 보지 않고 어딜 봐요? 눈을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날 속이고 있는지 안 속이고 있는지. 입으로는 충분히 속일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눈을 보거든요. 근데 눈이 사기야. 그럼 최고죠. 우리가 보통 그 배우들 연기를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건 대사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눈이거든요, 눈.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1990년대 초반에 대학로에서 송강호가 연기하는 걸 보고 연기가 딱 끝났는데 내가 30분을 그 소극장에서 못 일어났어요. 송강호가 2인극을 했는데 혼자. 야, 어떻게 연기를 저렇게 하지? 관객이 한 8명인가 밖에 없었어.
근데 그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을 쳐다보면서 연기를 하는데 와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느꼈어요. 아, 저 사람 배우가 아니고 예인이구나.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주저앉혀서 일어나기를 못하게 하지? 그래서 제가 그 며칠 뒤에 꽃을 들고 갔는데 뭐 하여튼 일이 있어가지고 못 만났죠. 그래서 꽃만 전달해 달라고 그러고 완전 팬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눈에서 나와요. 보통 배우들 보면 눈 연기가 좋은 사람들이 정말 고수들이죠. 근데 이 사기꾼 일본이 얼마나 사기를 잘 짜면 이제 이 눈을 정말 따뜻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어떤 애들이 생기냐면 이거에 의해서 어떤 애들이 생기냐면 회유되는 애들이 생겨요. 그거 딱 보니까 오씨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 나를. 그래서 이게 회유책이거든요. 회유당하는 애들이 생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친일파로 육성돼서 결국 민족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민족 분열을 획책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표리부동을 하는 게 아니고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줘서 뭐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요? 회유당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결국 이들로 하여금 민족을 분열시키도록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얼마나 고도의 술책이냐면 한일합방 이전에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이완용 이런 새끼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무슨 말을 하면 민중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낙인이 찍혀져 있으니까. 저 새끼는 나쁜 새끼야. 이렇게 찍혀져 있는데 이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때 회유가 되면 이게 완전히 민족을 다 분열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910년대 열심히 독립운동을 해. 그래서 이 국민들이나 학생들로부터 이렇게 선망을 받고 존경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이때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확 넘어가는 거야 다. 대표적인 게 이광수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그런 애들을 만들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때 독립운동을 했던 애들 중에서 똑똑하고 조선의 엘리트 중에서 좀 일본이 회유를 해서 민족을 분열시킬 수 있는 애들. 결국 이게 민족 분열을 획책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화통치의 본질이죠. 그러면 표리를 좀 한번 볼 거예요. 표리. 자, 하나씩 좀 보는데 겉과 속이죠. 여기다 쓸까요? 겉은 그다음에 속은 어땠느냐. 경찰 통치 방식을 좀 보면 저 헌병 경찰 통치를 보통 경찰로 바꿔요. 그러니까 보통 경찰은 말 그대로 일반 경찰이 이제 경찰 업무를 보는 거예요. 헌병 경찰을 없애고 일반 경찰로 바꿔요. 이게 이제 보통 경찰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겉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좀 뭐 잘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속을 보면 이제 이게 중요한데 제가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데 곱하기 3 보통 경찰 이렇게 외우면 돼요. 경찰 인원, 경찰서 수, 경찰 장비는 정확히 3배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 어떤 압박의 강도는 정확히 몇 배가 늘었다. 3배가 늘은 겁니다. 겉모습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외우게 시켜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외우면 뭐가 분석이 되냐면 시험 문제에서 이 표 같은 걸 주고 다음은 경찰 수의 어떤 그 증감 뭐 이런 걸 표로 줘요. 그럼 보면 이때 1910년대보다 1920년대 경찰 인원이 훨씬 많거든요. 보면 한 3배 정도 돼요. 그런 표를 줬을 때 뭐를 묻는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곱하기 3 보통 경찰이다. 그리고 신문 발행을 허용해 줘요. 한글 신문 발행. 이런 거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1920년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만들어져요. 조선, 동아
이런 신문들이 창간이 됩니다. 근데 웃긴 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신문을 발행하는데 계속 검열을 해요. 검열한다고, 검열. 그래서 불리한 기사들은 다 어떻게? 다 삭제시켜. 그래서 1920년대 대표적인 사진이 뭐냐면 20년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진이 뭐냐면 신문인데 신문을 이렇게 보면 중간에 이렇게 다 하얗게 비어 있어. 여백의 미죠. 동양화의 미를 살려주는 겁니다. 신문이 뻥뻥 빵꾸 뚫려 있는 거죠. 정리해 보면 검열, 그 다음에 삭제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정간이나 뭐를 시키기도 하고 폐간을 시키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언론을 길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겉을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총독 이름은 나중에 좀 써줄 텐데 이때 이제 온 애가 사이또라는 총독인데 사이또 애가 벌써 그렇죠? 사이또 이렇게 해보면 사기꾼 같죠? 사이또 사기꾼 뭐 이렇게 근데 이 사이또라는 애가 뭐라고 훈시를 했냐면 앞으로는 문관 총독 임명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는 그럼 총독은 누구였냐면 다 일본 육해군 현역이나 뭐 이런 대장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군인들이 문관 총독 임명을 허용해 주겠다. 임명을 허용하겠다라고 했거든요. 해방 전까지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총독은 다 누가 했던 거예요? 일본 군인이 했던 거예요. 해방까지 한 명의 총독도 임명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교육. 이 교육 기회 확대시켜 주겠다고 교육 기회를 확대시켜 주겠다고 발표를 하는데 대부분 다 초등교육만. 무슨 교육만? 초등교육만. 초등교육 혹은 실업교육 위주. 실업교육 위주로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도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지방자치제도 허상이 많아요. 일단 조선인들은 선거권이 없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 선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자치단체장이 뽑힌다? 그럼 그 자치단체장도 누구였어요? 일본 친일파겠죠. 일본인이거나 친일파. 그럼 결국 이게 하향식 지방자치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되지? 이게 위에서 그러니까 찍어 누르는 지방자치제예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방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는 거야. 원래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해서 지방의 민의를 중앙정부에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방에서 그 특성에 맞게 정치를 하는 것. 그게 지방자치인데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중앙에서 지방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야. 좀 웃긴 지방자치제지. 선거권도 제한해놨고 대부분 친일파로 구성이 돼. 친일파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별표를 좀 치고요. 이 경찰 문제가 잘 나오는데 사료를 좀 봐야 돼. 사료 잘 보세요. 이 사료에서 이 경찰 문제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언급이 되냐면 첫 번째 헌병 경찰을 보통 경찰로 바꾸면 결국 탄압을 좀 유화적으로 하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통제를 좀 유화적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이 보통 경찰 제도가 되면서 새로운 경찰이 신설돼요. 그게 뭐냐면 고등 경찰 제도예요. 이거는 이제 사료를 분석할 때 고등 경찰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언제인지 시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키워드예요. 키워드. 무슨 경찰? 이게 고등 경찰 제도인데
그러면 고등경찰이 뭐냐? 이 고등경찰은 다른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경찰인데 뭐만 하는 거냐면 독립운동가들만 잡는 거야. 이건 철저히 독립운동가들만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 고등경찰이었다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인지 딱 나오죠. 일제시대 때 저 사람은 고등경찰 형사였어, 고등경찰이었어 이러면 이 새끼가 이게 그런 새끼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이름을 좀 얘기를 좀 해줄게요. 이게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도 꽤 있거든요. 일본 고등경찰 형사들이. 그 다음에 치안유지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분석을 다시 해드리지만 중요한 게 있어서 좀 얘기해. 이 치안유지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경찰이 이제 발표한 건데 이 치안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법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치안유지법이고 실상은 어떠냐면 이때 당시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광풍을 불고 있어요. 광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사회주의가 유행하면 안 돼요. 일본은.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근대사에서 이걸 배우는데 우리가 보통 일본 제국주의라고 하잖아요. 이 제국주의라는 것이 이걸 합쳐서 우리가 일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 제국주의가 뭐냐면 이게 자본주의가 변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주의는 결국 독점 자본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한 형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일본의 체제를 깨기 위해서는 뭐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주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들이 독립운동가들이 많았던 것이 그런 이유예요. 이상한 이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자나 일제시대 때 사회주의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독립운동가들이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국가 체제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치안유지법은 뭐냐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잡아내는 거야. 그래서 사료에서 보면 국채 변형을 도모하는 자나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자 아니면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단체에 가입하려는 자나 가입한 자 이런 사람들 잡으면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거든. 근데 선생님 이게 뭐 대단한 건가요? 보세요.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통제하는 거예요? 사상을 통제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 비극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뭐를 통제하는 거라고요? 근데 사상은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이거는 덮어 씌우는 사람이 잘만 조작하면 다 씌울 수 있죠. 너 빨갱이 아니야? 아닌데? 빨갱이같이 생겼는데? 내가 눈을 보면 금방 아는데 빨갱이 아니야? 아니에요. 너 잠깐 이리 와봐. 그리고 집에 데리고 가. 근데 이미 이 사람 집을 알아 내가. 그 책상에다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 칼 막스의 자본론,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책 몇 개 꽂아놔. 그리고 딱 데리고 가. 딱 열었어. 책에 그게 나와. 이 새끼 빨갱이 맞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 그럼 죽어. 그럼 죽는 거야. 이게 제 책 아닌데요? 네 책 꽂아서 있는데 왜 네 책이 아니야? 그럼 죽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대학생들을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이 있어. 그게 김기춘이야. 알겠어요? 아, 나쁜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는 프레임이 분단 국가에서 제일 잘 먹히고 있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체제에 좀 이렇게 불만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애들은 다 이렇게 죽여버려 그냥.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왜냐면 사상은 눈으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이쪽에서 쓰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해. 증명할 방법이 없어 이 사람은.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 얘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제 책이 아닌데요인데
왜 네 책이 아니야? 네 책 꼬지에 꽂아져 있는데. 이러면 증명할 방법이 없어. 너 이 책 읽고 무슨 생각한 거야? 이러면 무슨 생각한 거잖아. 무슨 행위를 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죽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일본이 하고자 했던 게 뭔지 이해가 되죠? 아, 이건 다 죽일 수 있어. 이렇게 되면 다 죽어. 그래서 제가 현대사 나중에 수업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그 역사가 뭐냐? 바로 이 빨갱이 프레임이야. 그러니까 자기 체제에 맞지 않으면 그냥 다 빨갱이라고 쓰이는 순간 죽는 거야. 너무 슬픈 프레임이지. 근데 이거를 이번 대선에 보니까 또 써. 또 쓰는 거야. 국민들이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는데 또 써. 또 써. 야, 문재인 빨갱이 아니야? 북한과 뭐 대화하자. 아, 빨갱이. 북한과 대화하면 빨갱이야?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은 뭐라고 해야 되지? 수준이 되게 떨어지는 국민들한테는 먹히는데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올라온 국민들한테는 잘 안 먹혀 이게. 왜냐면 쉽게 얘기하면 술을 읽힌다고 그러지. 술을 읽히는 거니까 안 먹힌다고. 근데 옛날에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이 프레임이 정치에서는 제일 잘 먹혔어. 여러분들 애기 때. 여러분들 애기 때는 이렇게 하면 다 죽어. 응? 김대중이는 사형 선고를 4번을 받아 이것 때문에. 응? 5.18도 김대중이랑 저 북한 인민군이랑 합작해서 계획한 거고. 다 죽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 제가 이 치안유지법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냐면 이 프레임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결국 이 사기의 본질이 뭐냐면 더 악해지는 거거든. 근데 결국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행위를 통제하는 거잖아. 근데 이건 뭘 통제하는 거야? 사상을 통제하는 거니까 이거는 아주 더 악질적인 거야. 그러니까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인간이 어떻게 생각을 안 하게 해? 그렇잖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이런 비슷한 법이 있죠. 국가보안법이라는. 비슷한 법이 있어요.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김일성 파이팅 이러면 가. 바로 없어져. 김일성이가 독립운동가인데요? 이런 얘기하면 수험생들조차도 저 새끼 저거? 근데 뭐 독립운동가를 독립운동가라고 해야지 그럼 뭐라고 해? 내가 그 EBS 방송하다가 그 강남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받으면서 했던 게 그거거든. 아니 그럼 독립운동가를 독립운동가라고 하고 독재를 했던 사람을 독재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면 역사 수업을 안 시켜야죠. 아니 독재를 한 사람한테 독재자라고 하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한테 독립운동가라고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못하게 해요 자꾸 짜증나게. 그래서 조사를 오래 받았어요. 대충 잘못했다고 하면 금방 나오는데 자꾸 짜증내니까 지가 짜증내니까. 아무튼 요런 것들, 그러니까 이 겉과 속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된다. 겉과 속이 다른 부분. 실제로 1920년대의 통치 방식은 바로 이걸로 그냥 거의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1929년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다 이제 1929년이라고 쓰시고 이 29년에 대공황이 터져요. 뭐가 터져요? 대공황이. 그러니까 미국발 공황이 세계로 쭉 이제 퍼져가죠. 일본도 이 대공황의 여파 속에서 경제가 아주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해요. 일본의 경제도. 일본의 경제가 이때 굉장히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 전쟁 물자를 판매하면서 일본의 경제가 완전히 호황 국면으로 접어들고 이때 일본이 우리나라 1970년대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 성장 속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1970년대 막 수직적으로 경제가 성장하죠. 그때가 일본이 이때 경제가. 그래서 일본의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를 50년 차이 난다고 했던 거야. 수준 차이가. 이때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경제 성장이 일본은 이때 일어났다고 20년대. 그래서 쫙 올라갔는데 이걸 맞은 거야 일본이 대공황을. 근데 이 경제 공황을 타개를 해야 되는데 일본의 입장에서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타개해야 되느냐. 근데 봤더니 타개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지죠. 근데 이 정치 혼란을 누가 딱 종식시켜 버리냐면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종식시켜.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군부 쿠데타가 성공을 해요. 근데 군인들이 대공황을 극복해 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군인들은 공황을 극복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전쟁을 하면 되죠. 뭘 하면 돼요? 전쟁을 하면 공황은 금방 극복돼요. 일단 공황이 생기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실업률이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실업률은 거의 없어져요. 그렇죠? 남자들은 다 군대 오고 여자들은 다 군수물품 생산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면 배상금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경제 위기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본이 이제 방향을 잡기 시작해요. 정리를 해보면 이 대공황 상황에서 보세요. 29년 대공황 상황에서 일본의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요. 일본 내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 군부 쿠데타를 성공시킨 군인들은 일본의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전쟁으로 타개하려고 해요. 뭐로 타개한다? 전쟁으로 타개한다. 그러면 이때는 세계사의 흐름이 어떻게 잡히느냐? 이 전쟁으로 대공황을 타개하려고 했던 나라가 일본뿐이냐? 아니다. 그 유명한 독일이 있죠. 히틀러. 이게 이제 나치즘이라고 하는 전체주의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파시즘. 이게 이제 파쇼 체제라고도 하죠. 전체주의 체제.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을 바탕으로 한 황국 신민사상 이런 것들이 다 파시즘이에요. 파시즘. 전체주의.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 누구는 희생될 수 있어요. 개인은 희생될 수 있어요. 이게 국가의 위기니까 지금. 국가가 위기 상황이잖아요. 지금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인권이나 개인의 어떤 이런 자유 이런 것들은 좀 국가를 위해서 희생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국주의와 군국주의가 붙어서 전체주의라는 걸 만들죠. 그리고 이 전체주의에 대항했던 민주주의 노선. 요게 2차 대전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실제로 자 보세요. 일본은 실제로 1931년에 이 군부가 바로 어디를 침공하냐면 만주를 침공해서 만주를 먹어버립니다. 통째로 만주를 다 먹죠. 이걸 만주사변이라고 해요. 일본 전체주의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주사변이 31년 그 다음에 37년에 뭐? 37년에 중일전쟁 41년에 태평양전쟁 미국까지 공격하죠. 이러면서 일본은 전쟁을 통해서 경제공황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때 일본은 어떤 거냐? 미친 군인이죠. 뭐에 미친? 전쟁에 미친. 그럼 전쟁에 미친 군인은 군인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군발이라고 합니다. 폄하해서. 그래서 군인을 폄하하는 겁니까? 아니요. 군인을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전쟁에 미친 사람들을 폄하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체제 유지의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저 위에 있는 애들처럼. 저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정신병자들인 거예요. 저 위에 지도부들. 막 계속 미사일 쏘고. 무슨 불꽃놀이 같이 쏘잖아. 그죠? 주기적으로. 정신병자들이 저거. 정리를 좀 해보면 만주사변 그 다음에 중일전쟁 쓰세요. 37년의 중일전쟁 그 다음에 41년의 태평양전쟁 이런 게 다 미친 군발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얘네들은 미친 군발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죠. 저 때는 깡패 새끼들, 이때는 사기꾼 새끼들, 이때는 미친 군발이 새끼들. 근데 이 미친 군발이가 이제 전쟁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전쟁을 하려다 보니까 조선인들이 이 일본이 하는 전쟁을
우리가 전쟁하네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데 조선인들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일본이 전쟁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디에 동원해야 돼요. 전쟁에 동원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이 전쟁하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조선인들이 우리가 전쟁하네 이렇게 만들려면 조선인을 일본인화 시키는 거야. 그럼 결국 조선인을 일본인화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 동원이 목적이죠. 전쟁에 싸그리 다 동원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전쟁이 되면 전쟁에 참여할 거 아니에요. 응? 황국 신민을 위해 우리의 몸을 던지자고 그 외쳤던 서정주처럼 응? 그런 지식인들도 생기고 그런 인간들을 우리가 지금도 국어책에서 공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응? 갑자기 미당 서정주에 이어서 갑자기 확 열받아. 국어 선생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짜증나. 술 마시다 보면 미당에 대해서 나오면 얘기를 하는데 뭐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미당 서정주만한 사람이 있느냐? 그럼 또 우리는 그렇다. 걔가 제일 개새끼다. 미당만한 개새끼가 있느냐? 시를 써서 사람들의 심리를 친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런 거를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 한국문인협회 회장으로 앉혀놓고 그 사람의 글을 국어책에서 공부하고 있고 그러니 이게 나라야 이게? 민족을 말살시키는 거거든요. 이걸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합니다. 무슨 통치?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민족 말살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어디에 있어요? 민족을 전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인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일본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데? 전쟁에 동원하려고 하는 거죠. 전쟁 동원이 목적이다. 그럼 이제 전략들이 좀 나올 텐데 이건 이따가 경제 침탈 부분에서 자세히 할 테니까 써만 놓으세요.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는 게 시작돼요. 병참 기지화라고 하는 말은 병참이라는 게 군수물자 생산이에요.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곳. 그러면 병참 기지화는 군수물자 생산 기지화 시키는 거죠. 우리나라를.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기지로 만드는 겁니다. 뭐를 생산하는 기지? 군수물자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군수물자를 막 생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그러니까 민족 말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건데 일단 내선일체, 일선동조론 같은 이론을 만들어요. 내선일치는 내지인과 내지인 일본과 조선인이 하나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였다. 내선일체. 그리고 이 내선일체 이론을 역사적으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론이 일선동조론이라는 거야.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같다 이거죠. 정말 웃긴 새끼들입니다. 지네도 단군인가 봐요. 그죠? 신기한 새끼들. 일선동조론. 이런 이론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황국신민서사를 이제 암송하는데 황국신민은 뭐냐면 황국이 이제 일본 천황의 국가죠. 그러니까 천황의 국가의 신민이 될 수 있는 영광을 부여하겠다. 뭐 이러면서 이걸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황국신민서사를 계속 암송시키는 거죠.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뭐 지네가 그런 영광을 준다니까 황국신민서사. 서사 암송. 이게 이제 37년부터 본격화됩니다. 그 다음에 창시개명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름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이 창씨개명의 역사도 39년부터 시작되는데 창씨개명의 역사도 되게 웃긴 게요. 일본이 이거 창씨개명을 해방 이후에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서 어떻게 일본인들한테 가르쳤냐면 조선인들이 너무 원해서 자기네들이 일본인으로 살고 싶다고 너무 원해서 그걸 들어준 것뿐인데 너무 왜곡되게 한국에서는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조선총독부 관보에 보면 어떤 말이 들어있냐면 창씨개명을 왜 해야 되는지서부터 창씨개명을 안 하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초등학생은 이유 없이 선생이 학교에서 구타하고 그리고 일반 관공서나 이런 데 취업을 다 안 시키는 거야. 한국식 이름을 사용하면. 그러니까 그런 공문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너무 원해서 저는 박정희가 아니고 다카키 마사오로 살고 싶어요. 왜 다카키 마사오가 되면 안 되나요? 막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야.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창씨개명은 창씨개명을 실제로 하고 싶어서 물론 한 사람도 있겠죠. 정말 친일적인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니까 창씨개명을 한 걸 가지고 저 사람이 친일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면 해야 되는데 뭐 취직을 하는데 취직이 안 되잖아. 그럼 이름을 일본식으로 써야 취직이 되면 일본식으로 바꿔줘야지. 그럼 어떻게 해? 그 다음에 궁성요배. 일본 궁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일본 동쪽에 있는 일본이죠. 일본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신사참배. 우리 신사하면 앞에 뭐가 붙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사? 야스쿠니 신사? 그런 게 신사야. 그럼 신사는 뭐예요? 일본의 그 영웅들, 조상들 위패 모셔놓고 거기다 제사 지내는 거죠. 근데 거기다 우리가 참배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을 모화 만드는 거야. 일본인화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학교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소학교가 41년에. 선생님, 국민학교로 바뀌는 게 왜 민족말살정책이에요? 이 국민학교의 뜻이 황국신민학교라는 뜻이야. 국민학교라는 뜻이 황국신민학교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것도 다 민족말살정책이다. 그 다음에 사상통제나 이런 것들은 여전한데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 되게 재밌는 법이에요. 이것도 36년에 만들어져. 조선 사상범 보호관. 사상범이 뭐야? 사상범이 뭐야? 사상이 이상한 애들이지 뭐. 그렇죠? 사상이 이상한 애들을 사상범이라고. 그러니까 조선 사상범을 보호하는, 관찰하는 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상하다 수업하는 게 저희 때만 해도요. 저희 때만 해도 얼굴 좀 보세요. 대학교에 안기부 장학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안기부가 지금의 국정원의 전신이거든요. 안전기획부라고 해서. 근데 안기부 장학금이 누구냐면 학생들을 뽑아서 안기부에서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거나 학생들끼리 술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걔가 안기부에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교수님이 수업하실 때 자꾸 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걔한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 안기부 장학금을 받는 애가 누군지.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과에 많아요. 교수들이 또 이상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들이 굉장히 위험하죠. 실제로 교수들이 수업하다가 없어지고 한 2, 3개월 없어지고 그리고 왔는데 뭐 몰골이 이상해지고 그 뒤로는 뭐 자꾸 막 헛소리 하고 막 그런 교수들도 있고 그래요. 엉뚱한 얘기 하시고. 사상범 보호관찰력. 그러니까 이제 사상이 이상한 애들을 잘 관찰하겠다는 법이에요. 됐어요? 문학의 블랙리스트 이런 게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개쓰레기 같은 발상인 거죠.
예술을 하는 사람이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명단을 작성해서 지원금을 주지 마라. 근데 좀 불행하게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어떻게 들을지 모르는데 예술은 체제에 저항하는 게 예술의 특징이에요. 피카소의 작품이 왜 유명하냐면 기존의 미술의 패턴을 다 깨버렸기 때문에 피카소의 작품이 유명한 거지. 기존 체제에 순응을 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예술이야. 체제 선전해 주는 거지. 그렇죠? 그거 잘하는 애들이 어디야? 그 위에 있는 애들 아니야? 정말 저렇게 갈 거야? 저런 비슷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야? 사상을 획일화시켜서? 저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되면 이런 게 그런 거야.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 그다음에 제일 코미디 같은 게 뒤에 나오는데 이게 시험에 더 잘 나오거든요. 자, 웃으면 안 돼.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인데 그대로 해석해봐.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그러니까 사상범을 예방 차원에서 뭐 할 수 있어? 구금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완전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거지. 너는 1년 뒤에 아무리 봐도 이상한 짓을 할 것 같아. 넌 아마 지금은 아닌데 1년 뒤에 너는 독립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내가 일단 너를 구금시켜 놓겠어. 그러면서 구속할 수 있어. 그럼 이거는 그냥 다 구속시킬 수 있는 거네? 좀 마음에 안 들면?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 응? 자, 일단은 이거 보세요. 일단은 일본의 통치 방식을 세계사와 연계시켜서 기본적인 개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쉬었다가 뭘 할 거냐면 매핑을 다시 해서 이 각 시대별 일본의 경제 침탈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더 시험에 더 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를 수탈했고 이때는 뭐를 중심적으로 일본이 경제를 침탈해 갔는지를 매핑을 또 해가면서 좀 갈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